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그 앞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사례를 제가 그 스토리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어, 또 그 지금 근데 방금 생각난 것이 혹시라도 여기 공부하시면서 그 156페이지에 이제 뭐 우리가 그 자기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 잘 나와 있는데 DSM-5하고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어떤 분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뭐 보고서에도 쓰시고 그러셨던데, 내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런 성격 장애의 일부 요소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쓰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성격 장애가 아니라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찰이 벌써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준 왜 얘기했냐면 그게 9가지 기준 중에서 5가지가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5가지 이상이 해당되려면 굉장히 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앞전에도 설명 들었지만 스펙트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격장애 진짜 성격장애 강한 사람이 있고, 만약에 5개 여기서부터 성격장애 진단된다면 그 다음 여기는 완전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이제 여기가 이 사이가 반절이 정상인이라면 우리가 성격장애의 그 자기성 요소를 어느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끝에 있는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성격장애 요소가 사실 누구나 다 조금 있느냐, 심하게 있느냐, 많이 있느냐, 아니면 성격장애 진단될 수준으로 있느냐, 진짜 성격장애에서도 끝판왕이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성격장애 진단은 아니고요. 그런 요소가 있지만, 자기를 조금 더 이렇게 벌써 성찰을 했기 때문에, 그걸 성찰을 해서, 그럼 나가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성숙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장을 배우고, 그 증상을 이렇게 완화시켜 나가면서 나를 성숙시켜 방향으로 이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미 그 통찰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성격장애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성격장애 진단되는 분들은 우선 그 인정을 안 하시니까, 누가 너 자격성 성격장애 같아, 너 좀 확실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내가 조금 나를 의심하고 이러는 순간 이건 성격장애 아니신 거죠. 그 수준은.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데니스 스미스는 어찌됐든 여러분들 125페이지에 농장 생활에서 대학까지 나오지만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그 농부의 그 큰아들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근데 이제 126페이지도 보지만 그 농장이 크다 보니까 그 가난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일에만 치여져 있고 이 아들도 그 장남으로서 막 이렇게 일만 하면서 지내요. 그러니까 어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외모가 좀 괜찮고 머리도 똑똑하고 이렇게 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그 농장 주인이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 후원을 통해서 대학에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냉소적인 말을 하죠. 너는 우리 가족도 다 남겨놓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냐. 뭐 이렇게 약간 아버지도 냉소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도 일 때문에 이렇게 좀 무관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데니스도 나중에 대학 가서 또 가족한테 전화를 안 하고, 우리가 이거 추론해 볼 수 있죠. 이 가족이 안타깝게도 이제 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 데니스가 엄마 아빠를 벌써 애착 관계가 불안정이든 그죠? 불안정 애착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어. 데니스도 아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난 속에서 자라면서 이제 어떤 감정 케어도 못 받았겠지만, 아 이제 가난하게 자랐다고 했으니까 어떤 돈이나 성공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형성됐을 거예요. 돈과 성공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사례에서는. 그래서 이제 성공 가도로 달리 시작하다 결혼과 사부였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게, 결혼이라는 게 그 어떻게 알게 된 그 준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배우자죠. 어. 근데 이 배우자를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했다라기보다는 내용을 아시다시피,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제 아버지가 그게 그 데니스의 대학 보낸 후원자하고 이 준의 아버지하고 공동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 큰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이제 그걸 알고 접근을 한 거죠.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준의 아버지 그렇죠? 그 하여튼 그리어 씨하고 데니스가 이제 그리어 씨하고 갤러거라고 나오는데 제 이름은 다 외우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 합작 회사에서 이제 재정 담당 부서에서 일하면서 승승장구로 가게 된다. 그렇죠? 그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뭐 아내하고는 뭐 5년 동안 뭐 얼굴 몇 번도 못 봤고 결혼 전에는 굉장히 매너 있게 잘하고 환심 차려고 막 같이 막 무슨 뭐 논문도 도와주고 막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뭐 오히려 130페이지 보면 뭐 뚱뚱하다고 조소하고 옷 입는 스타일이 65살은 돼 보이는 어떤 사서 같다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바보인 양 취급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요소인 거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무시하고 바보인 양 취급한다는 거. 만약에 자기 아내가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그렇지는 않았겠죠. 마음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뭐 아내가 만약에 막강한 권력이 있다면 이제 여기서 권력은 이제 장인어른이라고 뭐 이제 공동 사업자니까 아내는 좀 근데 이제 언젠가 또 아내가 이제 그런 뭐 아이가 안 생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몇 년간 부부 관계가 굉장히 드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뭔 일 있나 얘기하니까 아내한테 굉장히 화를 냈다고 내가 무슨 문제 있는 사람처럼 뭐 꼬질렀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막 상의를 한 건데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이제 장인어른이 봤을 때 걱정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회사에서 앞으로 장인의 그 신뢰를 얻어서 커야 하는데 애가 없으면 또 그럴까봐 이제 그 부부 관계를 약간 의무적으로 이제 뭐 두 달 동안 한 성관계가 뭐 4년간의 횟수보다 많다 이렇게 부부 관계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 부부 관계도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이 어쨌든 어떤 목적주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단적인 예가 나온 건지 하루의 일과가 보면 어떤 목적주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공허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공허하다는 걸 못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이렇게 피상적이고 막 들쑥날쑥하고 뭐 어떨 때는 막 혼자 울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 자기가 왜 힘든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이렇게 목적주의로 살면 공허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131페이지에도 그 맨 하단에 그 사업에서 성공하다 바로 위에 아이가 울 때도 단 한 번도 끼어서 달래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쩌면 데니스도 자라면서 그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이제 농가일에 바쁘니까 이 큰 아들은 아마 방치돼서 자랐을 거라는 가정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따뜻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주고 싶지도 않고 줄 것도 없고 줄지도 모르고 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아이가 울면은 어디가 배고픈지 우리가 아이가 어디 불평하는지 이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뭐 애처로운 마음이든 자기 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울어도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데니스도 자기가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같아요. 자라면서 그러니까 그 힘든 거를 이렇게 완전히 감정을 차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누구도 데니스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돌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마음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 그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돈 버는 기계로 이제 된 거죠. 돈을 벌긴 버는데 이제 돈을 벌거나 뭐 자기애적으로 남들 이용하거나 이제 사기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모가 되는 거죠.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목적주의적인 거죠. 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설정을 문자가 오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해 보이고 말솜씨가 좋고 잘생겼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 매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그런 매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죠. 막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리더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리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그 리더가 되지는 못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끌려다니기도 하지만 따라가긴 하지만 뭐 나중에 계속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또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또 도움이 되면 그런 사람들끼리 또 끼리끼리 모인다고 봐야겠죠. 서로 목적이 되면 힘을 합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족사가 또 나와요. 그 준의 남동생 MIT 공대인가요? 똑똑하고 그죠? 132, 133에 근데 그 준의 남동생은 그 사업에 관여하지 않도록 뒤에서 막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너는 공부하는 게 공부도 잘하니까 교수 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해야 하니까 준의 남동생이 오면 구도가 이제 글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 너는 공부가 잘 어울리고 교수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장인어른이라고 공동사업자한테는 이제 또 딴 말을 하죠. 야, 이 친구가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나는 공부가 관심이 있고 사업은 너무 재미가 없고 막 하지도 않은 말이겠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장애인 분들 특히 비군들은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게 이제 거짓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간에 이제 이간질 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분리를 시켜야 이제 자기가 그런 톡에서 자기가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이간질 시키고 없는 말하고 뭐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네,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도 가족 간에 이게 지금 이간질 시키는 이간질 모함 조작 이런 것들이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죠. 근데 본인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몇십 년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세요. 20대 때 발현되면 뭐 40세든 50세든 60세든 60세 된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분들도 20년 전 얘기 들어보면 똑같더라고요. 40대 때 50대 때 그 주변 동료들 예를 들면 의식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간질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자 분들이 많이 있다. 외연적 자기애성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내연적은 그나마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덜한데. 동생은 어쨌든 교수가 되고 잘 됩니다. 네. 134페이지, 135페이지에서 이제 아내가 점점점 이 우연찮게 알게 되죠. 진작에 알았어야죠, 사실은 우리 아내분이. 근데 아내분이 이제 그 사람을 많이 겪으면서 자란 게 아니니까 이분은 조용하고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여자분이셨으니까. 근데 이제 공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공익사업도 하고 뭐 재정을 확인하려다 보니까 이건 뭐 이제 돈을 점점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횡령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이나 그 공동 그 사업주도 그걸 알게 돼서 데니스를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이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알고서 과장된 학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런 우연찮게 알게 되는 거죠. 과장된 사업 성취도 나오고 136페이지도 보면 그러니까 갤러거 씨가 장인인데 136페이지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어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완전히 대학도 보내주고 자기 회사에서 키워준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두 설립자 앞에서는 막 이렇게 아부하듯이 얘기하면서 존경과 충성을 맹세하는 듯 태도를 보이지만 다른 사업가들 모임에서는 이 두 명, 자기를 은혜를 베푼 사람이죠. 골동품이나 박물관에 보관 중인 공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 비하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 이런 위선과 모순으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베풀어줬다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근데 자기성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승을 청출어람이라는 건 스승을 넘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과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어, 존경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도와준 사람을 골동품이라 공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게 그렇죠? 그래요. 겸손을 가장한 데니스 137페이지에 이게 겸손한 척하는 거 그게 아주 습관화돼 있었다는 얘기죠.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 공익 사업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뒤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겸손한 척하는 그러니까 척하기가 이제 주된 문제인 거죠. 그래요. 그리고 138페이지에 또 의존적이지만 자립성이 강한 척하는 보통 이 사람 성격적인 사람들이 사실 강하다는 거는 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하다는 걸 드러낼 필요는 없죠.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강하게 보여야 하나요? 엄마 아빠한테 내가 강하게 보여야 하나요? 혹시 친구한테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보여야 하나요? 강한 사람이라고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열등감이든 약함을 반증하는 증거죠. 우리는 사실은 편안하고 내 부족함을 드러내도 내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강하다기보다는 마음이 깊고 지혜 있고 여유로운 사람이죠. 나를 이렇게 그냥 내 부족함도 드러낼 수 있고 그런 거죠. 제목이 보면 강한 척한다라는 게 이제 자기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5번째 줄에 보면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항상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가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는 우선순위도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내연적인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외연적인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자기가 얘기해서 내가 오늘 왠지 짬뽕이 먹고 싶어. 특별한 짬뽕, 탕수육을 먹고 싶어. 탕수육 잘하는 집 가서 먹고 싶어. 탕수육 먹으러 자기성인 사람은 어떻게든 조작을 하든 주변 사람들 5명 있었으면 주변 사람을 조작을 하든 제일 그 중에서 권 있는 사람한테 꼬셔서 탕수육 먹으러 가게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게 하든 그런 식으로 해요. 내연적인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만약에 탕수육 먹으러 가고 싶은데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게 됐어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김치찌개로 먹으러 간 거를 이렇게 주도한 사람이라거나 이 사람은 이제 내리 이제 속된 말로 까는 거죠. 모함하고 저만 한다든가 먹는 얘기는 전혀 속 빼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했는 거는 아예 빼요. 그 사실 마음 상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인 거죠. 이게 자기 욕구가 먼저 채워지길 바라기 때문에 내연적은 드러내질 않기 때문에 이제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죠. 내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삐졌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맞출 수 없죠. 그 사람이 아마 얘기 안 해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삐쳤다고. 그 정도의 진솔성이 있다면 우리가 자기성으로 사실 안 가죠. 그걸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래요. 그리고 139페이지에 그 양심이 없었다.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로 존경받고 싶었지만 양심 없었던 데니스 제목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무튼 결혼 연애 때 이야기가 나오네요. 결혼하기 위해서 문학 애호가인 것처럼 보이고 주인이 문학을 이렇게 좋아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페르소나가 끊임없이 가면이 두꺼운 거죠. 우리는
저도 가면이 있고 정상인도 다 가면이 있습니다. 가면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뭐 저기 다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면서는 그 사회생활은 또 다른 거니까 뭐 사회는 감정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얇은 가면 있죠. 얇은 가면. 근데 이제 성격 장애로 가는 거는 이제 가면이 너무 두꺼운 게 문제인 거죠. 가면이 두껍고 아니면 집에 와서는 가면을 좀 내려놓고 나를 조금 오늘 하루 그 가면 쓴 거에 대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힘들었던 거에서 자기 자신이 약간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욕구가 안 채워져서 힘들었었는지 자기를 돌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가면을 그렇게 두껍게 하루 종일 쓰고 집에 와서도 그렇게 가면을 계속 두꺼운 거 쓰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벗어놓고 뭔가 좀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물론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치료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140페이지에 그 아내에 의해서 지속된 그 준의 그 인격적 행동적 특징 5-1이 나와 있죠. 그래서 데니스가 지속적으로 외모에 막 자기성 사람들 외모에 신경 쓰고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세 번째 사람들을 선동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연설가였고 막 어떤 척하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페네조라를 많이 쓰고 다섯 번째 대중적으로 노출될 때에는 어떤 막 도와주려고 하는 척하는 좋은 사람 척하는 거죠. 하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를 쓰레기 취급한다는 거, 기생충 취급한다는 거. 앞에서는 불쌍하고 도와줘야죠 이러면서 뒤에서는 쓰레기 취급한다는 거. 능력도 없고 뭐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은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다는 게 이제 성격장애인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봉사도 목적이 되고 선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6번에서도 뭐 연설할 때에는 어떤 정직성, 영성, 뭐 신뢰, 뭐 공익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데니스는 정작 사업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성, 다중성, 모순이 점철된 특징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은 본인이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이제 다른 걸로 풀죠. 보통 다른 걸로. 이제 보통 건강하게 풀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의해서 바라본 어떤 준의 특징이었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잠깐 끊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